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물론 한 주일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그 뉴스에 뭐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런 그 팩트 자체라기보다는 그곳에 담겨 있는 그 흐름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나름대로의 그 미국에 대한 시각이나 세상의 그 변화하는 추세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치는 약간 뒤로 갔고요. 대신에 이제 월드컵이 그 안에 확 들어와서 그 월드컵 안에서 경기하는 국가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FIFA의 모습이라든가 또 FIFA 랭킹과 보여줬었던 경기의 퀄리티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기는 팀의 그 공통점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치계에서도 약간의 이슈들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 2024년도 누가 대선에 나오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총격 사건을 통해서 보는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번 주에는 특히 고립된 어떤 커뮤니티, 성소수자 들이 많이 가는 곳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처럼 리버럴한 그런 주에서는 과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주의회에 성소수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것도 좀 보겠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이 저녁을 먹은 것은 지금 공화당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고 가장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이상하다 싶은 것이 미국이 마리화나를 저렇게 많이 오락용 마리화나도 합법화하는가, 그리고 그 마리화나 합법화할 때 마리화나를 파는 그런 분들을 전과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뉴욕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위대한 음악가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5가지를 꼽으라면 그 노래를 부른 쿠바의 음유 시인이기도 하고 체제를 비판하기도 한 뮤지션이 숨졌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월드컵에 대해서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전부 박사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 같은 그 월드컵을 뉴스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한국은 가나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해외의 월드컵 전문가들의 시선을 좀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그래서 한국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한국을 아무리 응원을 하신다 하더라도 터전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속한 B조도 한국이 속한 H조만큼이나 그만큼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으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가야지 되고, 또 가면은 더욱더 뭐 애정이라든가 관심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B조는 지금 그 B조의 1위로 예상되고 있는 잉글랜드, 미국, 이란, 그리고 웨일즈,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잉글랜드가 제일 앞서가고 있죠. 지금 점수가 정확하게 잉글랜드가 몇 점을 가져갔는가 하면은요, 제일 높죠. 왜냐하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어제 미국과 잉글랜드의 경기가 비겼습니다. 그래서 이겼으니까 이란에 6대2로 이겼으니까 3점을 가져갔고, 미국과 비겨서 4점. 이란도 한 번 이겼으니까 웨일즈에게는 이겼잖아요. 2대0으로 잉글랜드에 6대2로 패한 뒤에 해서 이란이 3점을 가져갔고, 미국이 현재 3위입니다. 2경기 다 비겼습니다. 웨일즈와 또 잉글랜드와. 또 웨일즈는 지금 미국과 한 번 비겼지만 이제 이란에 졌기 때문에 1점을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볼 때 어제 우선 잉글랜드와 미국과의 경기는 굉장히 주목이 됐었죠. 잉글랜드가 무척 강하지만 미국이 잉글랜드와 이런 국제적인 대회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1950년에는 오히려 미국이 이겼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비긴 적이 있었죠. 2010년도에. 어제는 결정적인 점수가 없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축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는 점수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익사이링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파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이 많이 지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서로 기회는 받지만 결정적인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도 아슬아슬하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좀 밋밋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경기장에 모였던 영국 사람들도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야유하는 소리도 좀 들렸다고 하고요. 팀 USA는 뭐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팀이고 뭐 월드컵에 진출한 경험이 디펜더 한 명 빼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팀 웨아라는 아버지가 그 리비에라의 대통령이고 조지 웨아, 과거에 굉장히 훌륭한 축구 선수였었던 그 아들도 뭐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좀 그 골대를 때리고 뭐 이런 아무튼 좀 미적지근한 경기를 좀 펼쳤죠. 뭐 해리 맥과이어 뭐 수비 웬만큼 했지만 해서 미국의 점수 안 내준 게 다행일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위험한 순간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겨서 지금 4점이고 예선 통과 거의 확실하고 웨일즈와 경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웨일즈가 잉글랜드를 지금 1점이니까 4점 차이로, 이게 골 득실도 계산을 하니까요. 4점 차이로 이기지만 않는다면은 뭐 영국은 무사 통과하고 뭐 1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보면은 이란은 영국에 6대2로 패했고 첫 경기에서 그때 막 반체제 뭐 이런 그 운동 같은 것 하면서 국가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웨일즈와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3점입니다. 미국과 화요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한국과 가나의 경기가 치러지고 화요일에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을 이기면 2조로 2위로 조 2위로 나가게 되는 거고, 어쩌면 비겨도 이란은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3점이잖아요. 3점이기 때문에 웨일즈가 영국을 이기면 이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되고, 웨일즈는 미국과 비겼고 이란에 이제 그 이란과 그 또 점수를 줬기 때문에 웨일즈의 경우는 완전히 무슨 뭐 잉글랜드를 뭐 4점 차이로 이긴다던가 그런 아주 그런, 웨일즈는 지금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요. 화요일에 그 이란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무조건 이겨야지. 지금 두 번을 비겨서 웨일즈와 비기고 잉글랜드와 비겨서 2점인데 화요일에 이겨야지만 5점이 되는 거죠. 5점이 되고 뭐 이게 만약에 비겨도 안 되고 비기면 3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란이 지금 현재 3점이고 어떻게 될지, 뭐 골 득실도 있고 비겼으니까 골이 아직 없고, 비기면 안 되고 당연히 비기면 안 되니까 져도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화요일에 이란과의 경기가 그 다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여기까지 온 적이 거의 그 현대 역사상은 없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만약에 지금 경기가 남아 있는 게 미국과 이란, 잉글랜드와 그 웨일즈 이런 건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기고 잉글랜드가 웨일즈에 진다면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 넘버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잉글랜드가 웨일즈에 비기면 그러면 이제 또 골 득실 차로 이제 미국이 이란을 뭐 4골 이상 차이로 이기면 미국이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알 수 없습니다. 화요일에 경기를 봐야지 됩니다. 이란은요, 현재의 선수는 아니지만 전 그 선수로서 월드컵에서 반정부 시위를 한 축구 선수를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리아 가월이라는 그런 그 가포리겠죠? 예, 가포리입니다. 제가 이란 선수 이름을 잘 몰라서요. 보리아 보가 아니네요. 보리아 가포리라는 선수를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카타르는 주최국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데도 올라갔는데 32개 팀에 뭐 2경기를 다 져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을 했고, 여러 뭐 독일 선수라든가 그런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 그 전에 원러브, 카타르가 너무 인권을 학대하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그 표현한 것은 좀 그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였고요. 일본이 지금까지로서는 일본이 이제 그 이긴 것이나 독일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에 이긴 것이 경기 내용 자체로는 현재까지 가장 그 샤킹한 이번 월드컵의 역사라는 것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경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2시, 5시, 11시 아니면 5시, 11시에 경기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야, 마지막 페이스 불기 전까지 모르는 거구나. 왜냐면 이란 같은 경우도 인주리 타임에 골을 넣어서 이기고 했으니까는요. 그런 것. 마지막 페이스까지 인간은 너무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곤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이게 내가 해야지 되는 일이야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지만 즐기면서 일할 때, 축구가 됐던 모든 분야가 됐던, 그리고 나선 또 후회도 없고요. 저도. 그런데 그럴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워낙에 전력이 훌륭하니까 하고 약간이라도 방심한다던가, 아니면 약간이라도 아예 그냥 느슨하게 뭐 기회만 주지 말고 가자, 체력도 조금 아껴두고 이러면은 그게 딱 맞던데요. 나쁜 쪽으로 맞고 다른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스를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을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격 사건도 미국이 이제 워낙에 총이 많고 하니까, 총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다, 고립이다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제는 총이라니까요. 칼도 아닌 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화당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한, 총기협회의 많은 표와 돈을 무시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의미 있는 총기 그 규제안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얼마 전에 무슨 18살에서 21살 사이에 총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신원조회를 더 확실하게 한다, 이런 초당적인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도 또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 클럽 Q에서 결국은 사건이 그 벌어졌고,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야, 이게 그것도 혐오 범죄잖아요. 총으로 일어난 혐오 범죄. 이게 이제 이 같은 나이트클럽에서의 공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뭐 기소 자체도 혐오 범죄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하니까, 용의자는 31살로 이미 뭐 아니죠. 31살 용의자는 버지니아네요. 이거 보세요. 미국이 하도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한 주일에 같이 일어났었던 그 케이스를 보도를 해드리면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용의자의 나이를 혼돈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바로 그 동성애자 그 클럽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과거에는 총 가진 사람 옆에 가지도 말아라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도 군 출신의 한 아버지가 나의 딸과 내 아내가 다칠지도 몰라 하고 완전히 레슬링처럼 격투기를 벌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 예전에는 가지마, 용의자 옆에 다쳐 했는데, 이게 하나 다르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고, 그 진보가 여러 이슈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동성애자라든가 성소수자, 성전환자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얼마나 그럼 캘리포니아주는 주 의회에서 이런 성소수자가 정치인으로 직접 들어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요. 전체적으로 12명이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 의원으로 주입니다. 연방이 아니라 이제 다음 회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이 8명 가운데는 캘리포니아주는 주 상원 의장도 성소수자입니다. 상원 의장을 포함을 해서 이제 3명의 그 상원 의원, 다른 상원 의원 모두 4명이 있고, 하원에도 있는 건데, 하원에서 그 의원들이 4명이 전부 그 현직의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이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우린 정치인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소수자의 입장에 여러 가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선출이 돼서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네 하면 재선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의식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새로운 하원 의원, 2명의 새로운 상원 의원이 성소수자입니다. 이러면 50% 증가한 거잖아요. 원래 8명이었는데 12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상원과 하원 합쳐서 100% 주 정치인에서는 지금 12명이니까 12%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추산해 볼 때 다른 주에 비해서 성소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에 가면 너무 혹독한 주에 가면 살기 힘들잖아요. 성소수자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9.1%입니다. 5%도 안 되는 지역이 많겠죠. 캘리포니아주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호하는 법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는 인구가 많아서 전체 인구의 9.1% 동성애자, 성소수자, 양성애자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9.1%보다도 몇 퍼센트가 많습니까? 30% 정도 많은 건가요? 그렇죠. 12명은 정치계는 더 앞서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캘리포니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뉴햄프셔와 버몬트주도 많아요. 10% 정도 되거든요. 동부의 버몬트주가 정말로 진보적인 도시잖아요. 알래스카와 사우스다코타는 처음으로 이번에 성소수자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요. 몬타나와 미네소타주도 성전환자를 처음으로 정치인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선출을 했고, 매사추세츠와 오레곤주는 중간 선거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레즈비언 주지사를 선출했다는 것. 오레곤주는 현재 주지사가 양성이고 민주당이 대체로 많죠. 그런데 뉴욕에서는요, 공화당 정치인도 연방 하원 의원 성소수자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많은 건 앞서 말씀드린 이유고, 테네시주처럼 보수적인 곳에서는 더더욱이 성소수자들이 생활하기 힘들도록 하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본인의 인생의 편리함, 불편함, 위축됨, 당당함 이런 것들이 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는 곳입니다. 정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선에 2024년도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55살. 오늘 아침에 그 폴리티코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니까 게빈 뉴섬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백악관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 질 바이든 여사에게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점점 재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족들도 지금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떠한 도구로 쓰세요. 이 게빈 뉴섬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선 도구에 쓰십시오. 이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뒤에 바람이 되어주시는군요. 바람 순풍으로 이제 밀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게빈 뉴섬은 지금 55살이잖아요. 55살이기 때문에 2024년이 아니더라도 2028년도가 돼도
61세가 되니까 그때 나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이미 운동은 시작하고 있죠.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라든가 많은 보수적인 공화당의 다른 주지사라든가 또 이제 그런 분들의 정책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말씀 안 드렸네요. 게빈 뉴섬 주지사보다 3살 많습니다. 58살.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유리천정을 깼습니다. 최초의 여자 부통령이 됨으로써. 그러나 더군다나 카밀라 해리스의 경우는 지금의 현재의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한다면 저는 러닝메이트로 기꺼이 선택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했고요. 버니 샌더스 지금 81세예요. 그러면 버니 샌더스가 누구죠? 우리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건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아직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젊은 뉴욕의 연방 하원의원. 로하나 젊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었고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 자리를 이제 빼앗은 같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뭐 코리 부커 뉴저지의 주지사였던 엘리자베스 워렌 이 세 사람은 전부 뭐였었죠? 지난번에 예비 선거에서 나왔고 제가 왜 지금 말을 더듬었냐면요. BERNI 버니 샌더스의 정확한 나이를 지금 알고 싶어서 맞네요. 81년. 왜냐하면 생일이 9월 8일이었거든요. 지금 81세인데 2024년 선거가 치러질 때는 11월 달이니까 몇 살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카니에 웨스트 지금 이름을 예라고 바꾼 래퍼와 이번 주 화요일에 저녁을 먹었답니다. 말하려고 해서 그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막 대화하고 한 것이 민주당 또 유대계 공화당에서 전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닉 푸엔테스라고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뭐 반유대주의자 홀로코스트가 그런 게 언제 있었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 팟캐스트에 아주 이런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극단적인 이 같은 시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어제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통령 후보가 되라고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했다고 뉴스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그가 이제 함께 동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알려지고 막 비난이 일어나니까 나는 몰랐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특징이에요. 무조건 어디까지 몰랐다고 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 또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고 전직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카니에 웨스트의 3명 게스트로 갔다는 겁니다. 게스트로 갈 때 전직 대통령 경호도 있고 하는데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디너에 참석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닉 푸엔티스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막 계속 서로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아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트럼프 월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연설에 대해서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 세계, 트럼프 월드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그의 특히 지지 기반, 베이스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유대계, 유대계, 민주당 이거 다 빼고요. 공화당에서도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도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다. 2024년도 선거에 나와서 공화당을 또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름 보면은 이 사람의 인종을 알 수가 있잖아요. 데이비드 프리드만 씨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같이 말하자면 히덕거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 버지니아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뭐 프라우드 보이즈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대선에 출마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로서는 트럼프를 버린 것 같아요.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트럼프 어카운트 풀어줘, 카니아 웨스트 트럼프 어카운트 풀어줘,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완전히 뭐 박탈을 당했었던 내쳐졌던 그런 어카운트를 다 복귀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예요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 안 와도 좋아. 트럼프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안 와도 좋아. 그 한마디를 했고, 두 번째로 말한 건 나는 론 디샌티스가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 론 디샌티스를 지지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바이든과 오바마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였을 때는 격렬하게 그들에게 투표를 했고 지지하면서,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는 마지못해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다. 이 얘기 지금 했습니다. 트럼프 안 와도 좋아하면서 트럼프는 갈 수가 없죠. 트루스 소셜이라는 본인의 그것이 돈과 막 얽혀 있어서 투자자들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빠져나가면 본인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합병하고 하는 과정이 성사가 되면은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데에 70%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돈 장사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트위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딱 그거 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오겠다. 일론 머스크도 나는 론 디샌티스를 지지할 거야. 일론 머스크까지 현재로서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오락용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하는 것이 합법이다 하면서 이번에 뭐 거의 30명쯤 뭐 기구도 있으니까 사람 내지는 그 기관에 마리화나 소매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콜로라도주도 그렇고 마리화나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뉴욕주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즈니스 경험이 있거나 마리화나로 과거에 체포됐거나 그 어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마리화나에 대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기관이라든가, 결국은 모든 주정부의 목표는 아니 왜 전과자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면했잖아요. 과거에 연방 마리화나 전과자가 됐었던 사람의 그 전과 기록을 없애줘 버렸는데, 그게 예전에 마약과의 전쟁이다 해서 담배도 마약이다 하면서 마리화나를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과자까지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 약간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좀 아주 완전히 누구나 다 언젠가는 마리화나를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팔게 되기 전에 자리를 잡도록, 말하자면 과거에 희생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미국적이죠. 그래서 그 마리화나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8군데 라이센스 비영리 조직은 무슨 뭐 하우징 워크를 했다던가, 뭐 뉴욕의 홈리스 피플이면서 HIV 감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에 마리화나를 팔 수 있게 해서 그 기금으로 그 사람들을 더욱더 도울 수 있게. 한마디로 이건 사회적인 형평성에 관한 그 문제다라고 보는데, 이게 최초의 주가 아닌 거잖아요, 뉴욕이. 그리고 또 똑같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웠다 하더라도 뭐 같은 케이스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체포되고 전과자가 되는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풀리지 않은 어떤 뭐 사람이 살해되고 이런 것도 유명한 가문, 뭐 케네디 가문의 누구, 아니면 무슨 뭐 USC에서 의대에서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 과거의 학장이 뭐 매춘부하고 어떻게 하고 뭐 거기서 뭐 마약을 하고 호텔에서 이래도 그런 일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곳도 미국이거든요. 대다수의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과거의 사회적인 형평성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마리화나 사업을 해서 과거에 힘들었었던 것을 조금 보상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이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뉴욕주처럼 시장이, 이 마리화나 시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은 뭐 마켓이 한 4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빼야 되겠네요.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인구가 뉴욕보다 뭐 훨씬 많으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남겠죠. 마켓으로.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이 뉴욕이 이렇게 합법화해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6년이었습니다.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게.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주하고 워싱턴주, 좀 진보적이잖아요. 10년 전에 했고, 뉴욕이 이게 이제 세 번째 물결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의료용으로, 그리고 그 뒤에 10년 전에 지금 뉴욕이 이런 식으로 오락용으로 하는데, 커네디컷도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뉴저지도 하고, 플로리다도 하고. 그런데 다른 주와 뉴욕이 조금 보완을 한 거예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마리화나 시장에 대해서 늦게 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커네디컷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이게 전과자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던가, 또 플로리다주는 역시 공화당주예요. 이제 거의 큰 회사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체인 회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그 체인 회사가 주유소에 다 이런 것을 의료용이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를 주유소에서 판다 하는 그런 것 말씀을 드렸었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또 아주 보수적인데, 그런데 유난해요. 한 2,500달러만 내면은, 이거는 무슨 거의 라이센스 규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구는 400만 명 미만인데, 오클라호마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아니고 시,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 배분업자가 한 뭐 2,000명 정도는 돼서 어느 주보다 많은 곳이 또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를 모델로 해서, 플로리다주는 대기업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마리화나 마켓을. 근데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가봤는데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는 무슨 리코 스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른 그 주와 운영하는 것들이.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리코 스토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킹 오브 와인이 아니라 킹 오브 비어니까, 비어의 정말 킹인데 그런 리커스토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뉴욕주도 하겠다. 플로리다주처럼 빅 기업이, 큰 기업이 그걸 완전히 체인 스토어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주마다 다 비슷한 법이라도 주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불공평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건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건 그랬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인데, 균형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뉴욕의 면허 소지자 가운데서 아직까지 무슨 스토어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배송은 시작을 할 수 있고, 이게 정책과 여론에서 나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68%가 성인들에 대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8%니까 대부분의 공화당도 이거를 지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반대였어요. 64%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21개 주가 합법화했습니다. 이렇게 합법화하는 데는 여러 연구를 보니까 뭐 마리화나가 뭐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알코올보다 덜 위험하다. 그리고는 단속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5곡 뽑아라 하면은 꼭 그 안에 들어가고, 원래는 이런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라틴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 찾아서 들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좋다 하고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음악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혼인 거죠. 제가 그들의 말을 아르헨티나 가수가 멀세리에스 소사가 그랬고, 그분은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가수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 이번 주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커뮤니티 안에 과거에 불렀었던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가사와 상관없이 들어도 좋은 노래, 막 로맨틱한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정신이 있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말하자면 반체제인 산 겁니다. 그래서 막 군대도 가고 결국은 망명지인 스페인에서 숨지셨는데 주말이고 해서 이분 말씀을 잠깐만 들려드리고 노래는 그 커뮤니티 안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분을 20년 된 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그 풍부한 그런 리치한 음성으로 치면 럼주, 그 맛으로 치면 그런 목소리의 캐리비안 음유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대의 노래를 뭐 실비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하고도 같이 많이 불렀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요란다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리고 보통은 제가 라이브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지널 그 스튜디오 녹음이 훨씬 저에게는 와 닿고, 왜 내가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조금의 복잡함과 간결함이 좀 떨어지고 나중에 그렇다고 느꼈을까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이제 체제에 그 순응한 면이 있고요. 이건 이제 클래시컬 음악가를 포함해서 세계,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모든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정권에 아니면 완전히 눈을 감는다 하는 식에서 100% 음유 시인으로서의 정서적인 것만 노래하기도 한다던가, 어떤 사람은 부역을 하죠. 거기에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약간 거기에 합류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파블로 밀라네스는 절대로 합류하지 않았던 사람. 11월 22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암으로 숨졌습니다. 쿠바에 저항했던 시인, 쿠바 자체에, 그 독재 정권과 체제에. 그렇지만 쿠바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중했고 사랑했고 피델 카스트로의 그 혁명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권과 문제가 있어서 이런 때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아티스트를 군대에 보냅니다. 카스트로 아주 강한 캠프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도 또 여전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로드리게스와 다른 사람이죠. 누에바 트로바라는 그 쿠바의 전통은 그대로 그 살리면서도 이런 그 시사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을 담는 음악이라고 할까요? 그 포크 음악하고 정치성을 결혼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절대로 정부에 충성하지 않은 그 파블로 밀라네스는 절대로 정부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같이 음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비주얼도 중요하잖아요. 이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아주 그 여성들이 볼 때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같이 음악을 할 때도 꼭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음악 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블로 밀라네스를 상당히 사랑했었는데 나중엔 두 사람이 결별을 하고 맙니다. 기타리스트이기도 해고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 많이 하거든요. 피아노도 치고 당연히 싱어송라이터, 작곡도 하고 앨범이 50개나 되는데, 뭐 말하자면 르네상스 뭐 그런 그 음악을 바로크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프로 쿠반 음악에 딱 나누고 본인 자신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쿠바 시인의 노래도 불렀고 뭐 예를 들어 쿠바에서 막 혁명을 너무 강하게 할 때 러브송 부르지 못하게 하고 했는데도 이 요란다라는 뭐 노래도 나왔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화해하고 막 하바나에 가서 길을 올리고 할 때 그때도 지금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정권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완전한 좌파죠. 말하자면 해서 스페인으로 뭐 치료차 영구구 이주를 했는데 지난해도 쿠바의 그 여러 가지를 시위하는 이런데 본인의 목소리를 냈고 쿠바 공산 정권은 당연히 반혁명 분자다라고 비난을 했죠. 비난을 했지만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권 독재자들에 비해서 한 사람의 음악인이 훨씬 컸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제 하바나하고 미국의 마이애미에서도 작별 투어를 했거든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아무튼 젊은 아티스트들이 밀라네스를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굉장히 많이 갔죠.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지금 쿠바의 문화 수도처럼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아무튼 많은 쿠바 사람들이 영원히 그 사랑을 할 그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가 숨졌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이 있어서 여기선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커뮤니티 그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앞에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 주소 자체는 붙여놓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에바 깐시오네 멀세리소사 네루다의 시를 노래로 만들고 했었던 아르헨티나의 그 음유 시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쿠바의 이렇게 파블로 밀라네스도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누에바 트로바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요란다라는 노래에 보면은요.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내용 자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내가 당신과 함께가 아니라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가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당신과 함께 죽고 싶어요. 이런 가사도 있는 요란다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도 있고 월드컵은 우선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하는 뭐 전망 같은 것 월드컵 전문가의 얘기도 전해드리겠고 뭐 요즘 북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는 세계에서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나이가 78살이신데 저는 사실 이분을 좀 압니다. 같이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